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명문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단체 등교 거부를 시도하며 일본 전체가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시점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시점이라는 점이죠. 이후 이어진 담임교사의 폭탄 발언 또한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로 복무 중인 사쿠라 미도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1889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그만큼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학교였어요. 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위대한 일본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학교이니까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해왔죠. 특히 한국이요. 그 작고 피해망상이 심한 나라 말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군인이셨고 아버지는 보수적인 역사학자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늘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죠.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약점을 일본 탓으로 돌리는 나라다 라는 말은 저희 집 식탁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였습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객관성이란 이름 아래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지만 결국 일본의 입장만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업 후 역사 교사가 되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나라라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교사로 7년째 일하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기초에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깊이 연구해 정확한 사실로 한국의 주장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검증한 자료들만 찾았어요. 하지만 점차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논문과 외국 역사학자들의 저서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도 찾아 읽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관한 자료들은 제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어요. 미국 역사학자들의 연구에는 일본의 교과서에 누락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체 기록에도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한 영국 학자의 논문을 읽던 날이 말이죠. 그 논문은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교과서는 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표준 교과서대로 정치적으로 과장된 문제라고 답할까 아니면 제가 발견한 새로운 자료들을 언급할까 고민했죠. 결국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해. 다양한 역사적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업 후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러 국익을 해치는 애매한 발언을 했다며 경고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했죠. 교사로서 확립된 역사관을 흔들면 안 된다. 는 말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원하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요?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곤함과 함께 결심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 원문 자료도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권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물론 중립국의 역사가들이 쓴 책들도 찾아 읽었죠. 때로는 기밀 해제된 미국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일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죠.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봄이 시작될 무렵 학교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번 연도 수학여행은 각 담임교사가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를 고려할 때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건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죠. 교무실에서 제 발표에 동료 교사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교감 선생님은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발표하자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어요. 야마모토는 책상을 치며 화를 냈고 스즈키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야자키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 왜 가야 하냐? 고 불만을 터뜨렸죠. 저는 한국이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야마모토의 아버지는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 스즈키의 어머니는 울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보낼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우려가 이어졌죠. 다음 날 교장실로 불려가 항해 매일 뭉치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안전 통계와 교육적 가치 자료로 교장 선생님을 설득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약속 끝에 학부모 설명회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명회 당일 긴장감 가득한 다목적실에서 저는 한국의 현대적 모습과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함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어요. UN 발표 안전지수, 입시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경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 계획으로 진로 교육적 가치도 언급했죠. 자녀분들에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3시간의 토론 끝에 63%의 학부모가 동의해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칠판에 열린 마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직접 보고 난 후에 판단하세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여행 당일 하네다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을 듣고 온 터라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야마모토는 아예 말도 걸지 말라는 듯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미야자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평소와 달리 활기찬 대화는 없었죠.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넓고 천장이 높은 터미널을 보며 스즈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이 잠시 멈춰서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미야자키가 로봇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고 로봇이 정확한 일본어로 안내하는 모습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동 입국 시스템이 얼굴 인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에 야마모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보다 빠른데요? 라는 말이 무심결에 나온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학생들은 벽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김민수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모두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시다가 돌아갈 때는 또 오고 싶다고 하세요. 버스로 이동하며 학생들은 창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지나가는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를 보며 다카하시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우리보다 많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고층 빌딩들로 향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화려한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스즈키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 저녁 식사를 위해 시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호텔 로비에서부터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자 야마모토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도쿄보다 빠른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시내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변의 조명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과 남산타워의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호텔 로비에서 내일 일정을 간단히 설명한 후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나요?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러 온 거란다.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니까. 이제 겨우 첫날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거야.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만이나 걱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어린 눈빛이었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사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야마모토는 어제와 달리 이어폰을 빼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은 인사동과 북초나 농마을을 방문할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은 활기차게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해 전통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늘어선 공예품 가게와 찻집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야자키가 한 도자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들어가 볼까? 제가 물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갑자기 일본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들이군요.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야마모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이 왜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20년 전에 도쿄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일본에서 많은 친절을 받았답니다. 사장님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스즈키가 구입한 작은 찻잔은 가격을 깎아주시며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가게를 나오며 스즈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한글, 영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간단한 일본어로 주문을 받았어요. 비빔밥과 불고기가 나오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점차 맛있다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네요.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가게 주인은 일본어로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물으며 웃어주셨습니다. 학생들도 미소로 답했죠. 가게를 나서며 미야자키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북초나농 마을로 이동하던 중 저는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4-5명씩 조를 이루어 1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각자 한국 전통가옥과 골목길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나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마모토의 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멀리서 야마모토 일행이 한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길을 잃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도와줬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일본에 가면 누군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야마모토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 전 짧은 미팅 시간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를 도와준 한국 대학생들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보면 무시하거나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야자키가 덧붙였어요. 도자기 가게 사장님도 식당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정부 사이의 관계는 다를 수 있어. 역사적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건 아니란다. 직접 경험해보니 어때? 학생들의 표정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들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다는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야마모토는 눈을 굴리며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고 몇몇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야자키는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느냐며 더 재미있는 곳은 없냐고 물었죠. 저는 담담하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청했어요.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 중 하나를 소화하는 표정이었죠.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이지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곳이 1908년 일제가 한국인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장소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하 고문실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전시된 다양한 고문 도구들을 보며 스즈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이드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거꾸로 매달기 등 다양한 고문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대부분 재판도 없이 이루어진 고문이었다고 했죠.
이 설명에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실제 고문 장면을 재현한 마네킹을 보며 다카하시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야마모토는 더 이상 귓속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시물을 응시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독방을 보았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을 가두었던 흔적과 벽에 새겨진 메시지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이드는 벽에 새겨진 글씨가 실제 수감자들이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와 같은 내용이었죠. 미야자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혔는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 4만 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고 답했어요.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수용 인원이 급증해 더욱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한 소녀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만 17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했다고 했어요. 스즈키가 놀라며 그녀가 고등학생이었냐고 물었고 가이드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유관순의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잘릴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국가, 나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였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사진과 그녀의 고문 기록을 보며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여학생인 나카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고, 교과서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학생들이 나카무라를 바라봤고 교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야마모토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광복 후 형무소가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바뀐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전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방명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쓰려 하지 않았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미야자키가 조용히 이런 내용은 왜 우리 교과서에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방문 후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부분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저녁 식사도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죠.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학생들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야마모토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미야자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독립운동가 김성수의 손자였어요. 김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일본 케이오 대학에서 유학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할아버지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감시와 탄압을 받았죠. 할아버지의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받고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배를 밟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린 아버지를 안고 매일 형무소 앞에서 기다렸지만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한국 측의 주장 아닌가요? 그렇게 잔인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었어요.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김 씨가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신문 방법과 고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조선의 불온분자 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김성수를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체포와 처벌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본보기로 엄중히 처벌했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고문 후 상처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일본 헌병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일본 헌병이 증거용으로 찍은 것입니다. 해방 후 문서보관소에서 찾았어요. 야마모토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스즈키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일본에도 있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 말에 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 기록되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려는 노력입니다.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체제를 미워했지만 일본 국민 개개인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래를 꿈꾸셨죠.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학생들은 한 명씩 김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특히 야마모토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야자키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항상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학생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야마모토조차 평소의 까칠한 태도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일본 대사관 앞으로 방향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학생들은 목적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내렸고 미야자키가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본 대사관이라고 알려주며 소녀상을 가리켰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소녀의 동상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별 관심 없이 바라보았어요. 스즈키는 한숨을 쉬었고 야마모토는 눈을 굴렸습니다. 가이드가 다가와 소녀상의 의미와 20만 명의 소녀들이 강제로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간 역사,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설명을 듣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카무라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때 소녀상 앞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소녀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마친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도쿄에서 온 다나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왜 그랬냐고 조심스레 묻자 다나카는 한국에 와서야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료들과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접한 후 이제라도 이곳에 와서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학생들은 한동안 소녀상 주변을 조용히 서성였고 나카무라와 스즈키는 소녀상 옆빈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야마모토가 작은 쪽지에 무언가를 적어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온 타카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 채 서울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미야자키는 한국 역사책을 더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스즈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야마모토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들은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지만 곧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떠날 때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부터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미야자키가 아버지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는 소식, 스즈키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야마모토는 학급 단체 채팅방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공유했어요. 일주일 후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줬다. 국익을 해치는 교육을 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정근 처분이 결정됐네. 규슈의 작은 학교로. 미안하네만 내가 막을 수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짐을 정리하던 날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야자키를 선두로 반 학생들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복사해서 모았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선생님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 충격,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두의 서명과 함께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규슈로 떠나는 날, 역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새로운 학교에서도 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일기와 한국에서의 사진들은 소중한 교재가 되었어요. 온라인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야자키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야마모토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다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흔들리며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일본의 한 문화 평론가는 이제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이자 TV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멸에 가깝습니다.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그저 일본 문화를 베껴서 만든 조잡한 모방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은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입니다. 아니메, 드라마, J-팝으로 아시아를 장악했던 나라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모든 게 어설픈 카피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은 J-팝을 따라한 거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문법을 베낀 거라고 단정지었죠. 한마디로 한국 문화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류는 한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선전이자 정치적 도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성형 문제나 사생활 스캔들도 즐겨 찾아보면서 비웃곤 했죠. 이제는 대통령도 없는 나라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나 될까 싶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난달 일본의 주요 신문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일본에서 한류는 끝났다는 기사가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한류의 종말, 일본 문화의 부활, 요미우리 신문의 한류 열풍의 막을 내리다 같은 기사들을 보면서 드디어 라고 생각했죠. 얼마 전 제가 참여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명한 문화평론가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곧 식상해질 겁니다. 한 평론가의 말에 저는 격하게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다시 압도할 때가 왔어요.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의 발언에 저도 힘주어 거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원래 실체가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제 발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도쿄 거리에선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젊은이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왜 저런 한류 문화에 빠져드는 걸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화평론가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한류가 정말 끝난 걸까요? 제가 그토록 멸시하던 한국 문화가 허상이었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노쿠보의 한류 상점가부터 시작해서 하라주쿠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까지. 솔직히 그 장소들을 가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을 넘어선 한일 양국의 문화 경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한국을 얕봤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거든요. 이 취재는 단순히 한류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 경쟁 속에서 우리 일본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뿌리 깊은 혐오와 편견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취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취재 첫날, 저는 도쿄의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다면 이곳부터 그 징후가 보일 거라 생각했죠. 시부야의 한 대형 서점,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어 독학 무작정 따라하기, K-팝 아이돌 스타일 따라잡기, 한국식 메이크업의 비밀.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특별 전시 기간이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까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이 책들이 다 잘 팔리나요? 제가 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한국어 교재는 매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연예인 화보집도 입고되자마자 매진되곤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제 예감과 달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음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더 심각했어요. J-팝 코너보다 K-팝 코너가 더 넓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죠. 이제 J-팝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빌보드 차트만 봐도 K-팝 그룹들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이제 월드스타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가수들은 수억 회면 대단한데 K-팝은 수십억 회가 기본이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J-팝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한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J-팝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니요. 영화계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일본의 대형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는 야마모토 부장이었죠. 지금 넷플릭스 재팬의 톱10을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매달 한국 작품이 1위를 차지합니다. 반면 일본 작품은 간신히 한두 편 정도만 순위에 들어가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일본 배우들도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합니다. 출연료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일본 드라마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충격적인 현실이 계속해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한류 팬클럽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들을 현혹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그들이 보는 한국 문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음 날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한류 팬클럽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한류 팬클럽 모임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추천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시노쿠보와 하라주쿠.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지역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한국 문화에 물든 곳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먼저 시노쿠보로 향했죠. 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마치 서울 한복판 같았거든요. 곳곳에서 한류 아이돌 굿즈를 든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꽤 수준급이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긴 줄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의 인기 아이돌이 광고하는 립스틱이 입고됐다고 하더군요.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화장품이 더 트렌디하잖아요. 패키지도 예쁘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 아이돌처럼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일본 제품이 훨씬 낫다고 반박했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라주쿠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일본 젊은이들의 패션 성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10대, 20대들이 모두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용실 앞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사진을 들고 온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옷가게마다 한국 스타일 패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메이크업 숍에서는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을 광고하고 있었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 스타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아이돌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K-팝 아이돌이 더 프로페셔널해요.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다르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게 보여요. 한국 스타일이 세련되게 느껴져요.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하시지만 저희 세대에겐 한국이 트렌드의 기준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문화적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들은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 딸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문화평론가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일본 문화계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일본 연예계 내부를 직접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형 음반 제작사를 찾았죠. 20년 넘게 일본 가요계를 이끌어온 사토 프로듀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일본 음악계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토 프로듀서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J-팝은 일본 내수 시장에 갇혀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죠. 해외 진출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안무, 음악, 영상 제작, 모든 면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을 했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노래를 동시에 발매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이나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아이돌은 아직도 8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허술한 퍼포먼스.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영화, 드라마 업계를 찾아갔습니다. 후지TV의 나카무라 PD를 만났죠.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의 순위를 한번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톱 10 중 6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겨우 한두 편이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제작비를 보세요. 우리는 한 편당 평균 3-4억엔을 쓰는데 시청률은 한국 드라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높아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통적인 일본식 연출을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시청자들이 외면합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쿄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인 야마다 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영화는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도 못 받아요. 반면 한국 영화는 어떤가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완성도와 작품성 모두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한 원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처음부터 유튜브,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어요. 반면 우리는 여전히 CD 판매와 TV 출연에 매달려 있죠.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일본 연예계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한때 아시아를 주름잡던 그 찬란한 영광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예계 취재를 마치고 귀사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일간지가 한류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은 거였죠. 한류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문화 공작이다.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현실이 이런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의원 의원은 국회 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자 저는 일본 보수층을 대표하는 지식인 사이토 히로시 교수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문화학과의 권위자이자 수십 년간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학자였죠. 타카하시 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망가, 아니메, 음악이 아시아를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사이토 교수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진심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한류라는 게 뭡니까? 일본 대중문화를 모방하고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우리 일본 문화는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수층의 이런 태도가 왜 문제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거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예계 현장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수층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이를 위협으로 간주했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이런 보수층의 태도가 우리 일본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한국에서 찾으려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보수층의 입장에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사이토 교수의 연구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현실은 그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길거리 음악 매장에서는 K-팝이 흘러나오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재생되고 있었죠. 패션 매장들은 한국 아이돌의 화보로 가득했고 화장품 가게는 한국 제품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보수층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한국 문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기업들의 변화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해낸 곳이었습니다. 연습생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센터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보컬, 댄스, 외국어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집중 훈련을 하고 있죠. 한국 기획사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연습실 안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연습생들은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들의 춤 동작 하나하나가 한국 아이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중요해졌죠. K-팝 아이돌들의 칼군무를 보세요. 우리도 그 수준을 따라가야 해요.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지 TV의 새로운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곳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촬영 기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말했죠. 조명 활용법, 카메라 앵글, 컷 편집 방식까지. 우리도 이제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과장된 연기나 비현실적인 전개 대신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업계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인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본 시장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잖아요.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한류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글로벌 시대에 맞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혁신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류를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예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를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쿄의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 한류 팬들과의 대화, 연예계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보수층의 반발까지.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저는 일본 문화계의 현주소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노쿠보에서 시부야까지, 하라주쿠에서 긴자까지. 도쿄의 주요 거리들은 이미 한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죠.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부정하려 합니다. 특히 보수층과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 일본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런 말들을 되뇌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세이도와 같은 전통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식 메이크업을 연구하고 있고,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한국 트렌드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방송사들은 한국식 제작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음악 기획사들은 K-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인 예능 프로그램들도 한국식 편집과 연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백화점의 매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한국 브랜드와 한국 스타일의 상품들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문화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사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고 거기에 맞춰 진화했죠.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는지, 어떻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말이죠. 한때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의 망가, 아니메, J-팝이 아시아를 주름잡았죠. 홍콩 영화와 함께 아시아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가 되었으며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건가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뒤처지거나.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것을요. 한류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도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아닌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일부 미디어들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저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번 취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